오전 10시에 햇살은 거실 깊숙이 들어와 영실이 평생을 닦고 광을 낸 고가구 위를 무심하게 훑고 지나갔다. 영실은 창가에 서서 아들 내외의 짐을 싣고 들어오는 이삿짐 트럭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토에 발생한 이 거대한 균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가늠하고 있었다. 30년이다. 이 집의 공기 한 점, 먼지 한 톨도. 영실의 허락 없이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던 그 고결한 질서의 시간이 이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을 때 영실은 미소라는 이름의 가면을 썼지만 심장 끝은 서늘하게 떨렸다. 수진은 세련된 정장 차림에 딱딱한 구두 소리를 내며 거실을 가로질렀다. 그녀가 들고 온 향수 냄새는 영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은은한 향나무 냄새를 단숨에 압도해버렸다. 영실은 그것이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앞으로 이 집안의 공기를 장악할 새로운 권력의 냄새임을 직감했다. 아들 진우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땀을 흘리며 어머니, 이제 같이 사니까 정말 좋네요 라고 천진하게 웃었지만 영실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폭풍의 전조를 보았다. 수지는 짐을 풀기도 전에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시선은 영실이 정갈하게 정리해둔 찬장과 양념통들을 찬찬히 훑었다. 영실은 뒤에서 그 시선을 쫓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수지는 곧바로 어머님, 주방 동선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좀 편하게 바꿔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다. 영실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 주방은 영실에게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꾸중을 견디며 눈물 젖은 행주를 짜던 곳이었고 아픈 아들을 위해 밤새 미음을 끓이던 기도실이었으며 남편의 무관심을 칼질 소리로 달래던 수행의 장이었다. 그런데 단 몇 초 만에 그 역사가 비효율이라는 단어로 난도질당한 것이다. 영실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래 편할 대로 하렴이라고 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늘게 떨렸다. 수지는 영실의 내면을 아는지 모르는지 벌써 스마트폰을 꺼내 새로운 주방 가전들의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영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낯선 소음들에 귀를 기울였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짐을 옮기는 소리가 영실의 고요했던 성벽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영실은 문득 거울을 보듯 수진을 생각했다. 자신도 그랬을까? 30년 전 자신도 시어머니의 눈에 저토록 당돌하고 무모한 침입자로 보였을까? 하지만 그 시절의 영실은 숨죽여 우는 법을 먼저 배웠고 자신의 취향 따위는 가구 민먼지처럼 감추고 살았다. 반면 수지는 자신의 취향을 깃발처럼 휘두르며 당당하게 영실의 영토를 밟고 있었다. 영실은 깨달았다. 이 합가는 단순히 방을 나누어 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우주가 부딪혀 부서지거나 아니면 서로를 집어삼키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박자는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고 영실은 그 불협화음 속에서 자신이 평생 지켜온 품격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예감하며 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합가 일주일째 영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사고를 고았다. 며느리 수진의 안색이 파리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정성과 기술을 보여주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과시욕이 발동한 탓이었다. 주방 가득 진득한 사골 냄새가 고였고 영실은 기름기를 걷어내며 자신의 성의가 수진의 마음을 녹여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침 식사 시간 영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골국을 수진 앞에 정성스레 놓았다. 새아가 기운이 없어 보여서 밤새 구웠단다. 소금 간만 살짝 해서 먹어보렴. 영실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수진이 감동하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을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번 그려보았다. 하지만 수진은 국그릇을 빤히 바라보더니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움과 거부감이 교차했다. 어머님,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아침에는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은 잘 못 먹어요. 소화도 안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조절하고 있거든요. 수진의 말은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지만 영실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꽂혔다.
정성은 수치로 환산되어 부정당했고 밤샘의 수고는 건강을 해치는 무지한 행동으로 전락했다. 영실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식탁 아래서 앞치마를 꽉 쥐었다. 진우가 눈치를 보며 엄마 얘 요새 디톡스 한다고 풀만 먹어. 내가 대신 2그릇 먹을게라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영실의 상처는 이미 깊게 파인 뒤였다. 영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부당한 것 같은 지독한 모멸감을 느꼈다. 영실은 수진이 출근한 뒤 식어버린 국그릇을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하얀 국물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꼭 자신의 헛된 세월 같았다. 분노는 서운함을 타고 올라와 요즘 애들은 도대체 예의가 없어라는 독백으로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다. 자신의 진심이 더 이상 타인에게 가닿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구식의 유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였다. 수진에게 사골국은 단순한 영양가가 낮은 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실에게 그것은 사랑의 유일한 언어였다. 수진은 영실의 언어를 번역하려 하지 않았고 영실은 수진의 거절을 인격적 공격으로 오역했다. 식탁 위의 냉전은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졌고 영실은 이제 주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사실 수진에게도 이유는 있었다. 어린 시절 보수적인 집안에서 주는 대로 먹어라라는 강요 아래 토하면서도 음식을 삼켜야 했던 기억은 그녀에게 식탁을 권력과 억압의 장소로 인식하게 했다. 그녀는 영실의 사골국에서 시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강요의 역사를 읽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실은 수진의 그 아픈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오직 차갑게 식어가는 국그릇과 그보다 더 차가운 며느리의 거절만을 보았을 뿐이다. 교훈은 가혹했다. 상대의 거절을 나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늪으로 빠진다는 것. 영실은 그 늪의 초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수진이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오후 영실은 환기를 시키기 위해 며느리의 방에 들어갔다. 평소라면 결코 넘지 않았을 선이었지만 며칠째 이어진 냉전으로 쌓인 답답함이 그녀를 이끌었다. 방 안은 수진의 성격답게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한편에 놓인 가죽 표지의 수첩이 영실의 시선을 붙잡았다.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이 작동하기도 전에 영실의 손은 이미 그 노트를 펼치고 있었다. 그것은 일기였다. 수진의 내밀한 문장들이 영실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오늘도 어머니의 주방에서 숨이 막힌다. 그분은 내가 거절할 때마다 당신의 인생 전부를 거절당한 것처럼 슬픈 눈을 하신다. 하지만 나는 무섭다. 어머니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라져 버릴 것 같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매일 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으려 싸운다. 영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노트의 다음 장에는 시댁 식구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수진의 고통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사골국 냄새는 나를 어린 시절의 그 어두운 식탁으로 데려간다.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 속에 숨겨진 기대라는 무게에 짓눌려 죽을 것 같은 것이다. 영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진의 일기 속에서 그녀는 괴물 같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단지 너무나 무거운 사랑을 강요하는 버거운 존재였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 문장들 사이에서 30년 전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영실 역시 시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서 예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았던가.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영실은 수진을 공격적인 침입자로 보았지만 사실 수진은 자신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연약한 아이에 불과했다. 영실이 수진에게 느꼈던 모멸감은 사실 영실이 과거에 겪었던 상처의 투사였고 수진의 차가움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벽이었다. 영실은 한참 동안 그 노트를 가슴에 품고 울었다. 미움은 연민으로 분노는 부끄러움으로 치환되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어느새 자신도 시어머니의 자리에 앉아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이후 영실은 수진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녀의 꼿꼿한 등 뒤에 숨겨진 떨림이 보였고 그녀의 날카로운 말투 속에 숨겨진 불안이 읽혔다.
상대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는 일이었다. 영실은 이제 수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진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지혜는 그렇게 아픈 자각으로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수진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영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다. 질문을 줄였고 훈수를 멈췄다. 수진이 세탁기를 돌리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실 화분의 위치를 제멋대로 옮겨 놓아도 영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3초만 참자. 영실은 비판의 말이 혀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침묵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일이었고 평생 구축해온 안주인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실은 깨달았다. 자신이 입을 열수록 가족의 평화는 멀어지고 자신의 입을 닫을수록 수진이 움직일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주방에서 서툴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멸치 육수를 제대로 내지 않아 국물은 희멀겋고 채소는 너무 크게 썰어 냄비 밖으로 튀어나올 듯했다. 예전에 영실이라면 당장 달려가 국자를 뺐으며 이게 무슨 찌개냐라고 한마디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실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수진은 힐끗힐끗 영실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비난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당혹감이 역력했다. 영실은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 찌개 냄새가 참 구수하구나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수진의 얼굴에 긴장이 풀리며 묘한 생기가 돌았다. 그날 저녁 찌개는 맛이 없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영실은 점차 집안일의 결정권을 수진에게 넘기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요새는 더 맞을 것 같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것은 방관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었다. 영실이 권력을 내려놓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수진이 먼저 영실에게 다가와 어머님 빨래는 어떻게 개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기 시작한 것이다. 강요할 때는 도망치던 며느리가 자유를 주자 스스로 배움을 청해왔다. 영실은 전율을 느꼈다. 진정한 권위는 윽박지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따르고 싶게 만드는 포용력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한 것이다. 주방의 주도권은 이제 서서히 수진에게 넘어갔다. 영실은 허전함을 느낄 법도 했지만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가벼운 해방감에 놀랐다. 30년간 짊어졌던 완벽한 주부라는 굴레를 며느리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영실은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찾기 시작했다. 침묵은 금이었고 그 금으로 영실은 수진과의 사이에 단단한 신뢰의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이제 집안은 더 이상 영실의 일인 독재 국가가 아니라 두 여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민주적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영실은 이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보테니컬 아트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전시회를 관람했다. 수진과 한 공간에 있을 때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지 않았다. 서로의 어깨가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타인과의 최소한의 안전거리인 60cm를 영실은 마음속으로 늘 유지했다. 그것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상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한 우아한 거리두기였다. 영실은 베란다의 작은 화단을 가꾸는데 정성을 쏟았다. 식물들은 적당한 햇빛과 물, 그리고 무엇보다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쉬고 자란다.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서로의 영양분을 뺏고 결국 시들어버린다. 고부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을 영실은 흙을 만지며 깨달았다. 영실이 자신의 삶에 몰입하자 수진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다. 아들이 며느리와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수진의 늦은 귀가에 불평하지 않게 되었다. 영실 자신이 행복해지자 며느리의 작은 실수들은 그저 삶의 사소한 에피소드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영실이 화단에서 분갈이를 하고 있을 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앉았다. 어머님, 꽃들이 참 예뻐요. 저도 하나만 심어봐도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선 기운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영실은 조용히 모종삽을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흙을 만졌다. 60cm의 거리를 둔 채 각자의 화분에 집중했지만
그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편안했다. 한참 뒤 수진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저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요즘 저를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영실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삶이라는 게 원래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단다. 그럴 땐 그냥 꽃 하나 심으며 기다리는 거지. 이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영실은 깨달았다. 사랑은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만큼이나 상대로부터 물러나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영실이 물러나자 수진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수진이 숨을 쉬자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거리두기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었다. 영실은 이제 시어머니라는 직함 뒤에 숨은 한 명의 지혜로운 여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정원은 이제 두 사람의 웃음과 신뢰가 자라나는 치유의 성지가 되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동안 고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했던 아들 진우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이다. 응급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영실과 수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진우는 깨어난 뒤 영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수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둘이 싸우는 것 같지 않아도 나는 그 침묵 속의 긴장을 다 느끼고 있었어. 내가 어디에도 서지 못하는 그 기분이 어떤지 알아? 진우의 고백은 영실과 수진에게 벼락처럼 내리쳤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동안 쌓아온 감정의 앙금들이 진우라는 약한 고리를 통해 분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영실은 아들의 야윈 얼굴을 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시어머니와의 권력 투쟁에서 이기려 했던 마음, 며느리에게 지지 않으려 했던 자존심이 결국 가장 소중한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니. 수진 역시 자신의 상처를 지키느라 남편의 외로움을 외면했음을 자책하며 오열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영실과 수진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가면도 거리두기도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이 그곳에 있었다. 영실이 먼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 상처가 너무 커서 내 상처를 못 봤어. 그리고 우리 아들을 병들게 했구나. 수진은 영실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어머님의 진심을 비뚤게만 봐서 죄송해요. 이 사건은 고부 관계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한 남자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갈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생존 문제였다. 영실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아들의 눈물은 영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권위주의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 주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그들은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뜨겁게 깨달았다. 진우가 퇴원하고 얼마 후 수진의 생일이 돌아왔다. 예전 같으면 영실은 비싼 옷이나 금반지 같은 것을 선물하며 이게 시어머니의 정성이다라고 생색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영실은 전혀 다른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작은 봉투 하나를 수진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수진이 평소에 듣고 싶어 했던 해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의 수강권과 그 기간 동안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주겠다는 자유보장 약속권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아, 너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이기 전에 꿈이 있는 멋진 여성이다. 내가 너로 살 수 있을 때 우리 진우도 이 집안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단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 말고 오로지 너 자신만을 위해 쓰렴.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것 같구나. 수지는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을 떨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지지였다. 수지는 그날 밤 영실의 방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를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구속하려 한다고만 생각해서 늘 가시를 세웠는데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영실은 수진을 일으켜 세워 꼭 안아주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논리적인 설득이나 물질적인 공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가 가장 목말라 하는 자아의 인정이었다. 영실이 수진의 꿈을 인정해주자 수진의 마음속에 있던 시어머니에 대한 거부감은 봄눈 녹듯 사라졌다. 이후 수진의 행동은 놀랍게 변했다. 시키지 않아도 영실의 건강을 챙겼고 주말이면 영실이 좋아하는 연극 공연 티켓을 예매했다. 그것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에서 우러나온 보답이었다. 영실은 깨달았다.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고 상대의 영토를 축복해 줄 때, 비로소 상대도 내 영토 안으로 기쁘게 들어온다는 것을. 지혜로운 처세는 결국 나를 낮추어 상대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고귀하게 만드는 마법이었다. 이제 이 집의 아침은 더 이상 긴장감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영실과 수진은 주방에서 함께 아침을 준비한다. 영실은 수진에게 전통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수진은 영실에게 최신 유행하는 샐러드, 드레싱 비법을 전수한다. 주방은 이제 갈등의 격전지가 아니라 서로의 지혜가 섞이는 풍요로운 실험실이 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기꺼이 서로를 돕는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지만 각자의 궤도를 지키며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조화로웠다. 영실은 가끔 화단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 고부갈등이라는 지독한 터널을 지나오며 그녀가 얻은 것은 단순히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 타인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인간적인 성숙이었다. 수진 또한 영실을 통해 나이 들매 우아함과 인내의 가치를 배웠다. 두 여성의 연대는 진우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집안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메뉴는 수진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영실이 만든 정갈한 밑반찬들이었다. 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예전엔 찌개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편하네요. 영실과 수진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행복은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진공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갈등이라는 거친 돌멩이들을 지혜라는 정으로 깎고 다듬어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었다. 영실은 이제 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뒷배가 되어주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는 내 아들의 여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동반자라는 것을.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서로의 빛을 가리지 않고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영실의 정원에는 이제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며 서로의 향기를 방해하지 않은 채 조화로운 천상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빚어낸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풍경이었다.